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경기 리뷰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후보가 오늘 준비한 스페인 이탈리아였고 두 번째 후보가 네덜란드 프랑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제일 이음은 큰 경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경기를 좀 픽을 했는데 픽을 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후보였던 프랑스와 네덜란드 경기, 이 경기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힘들어. 할 얘기가 없어. 힘들어 이거 경기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경기를 라이브로 안 봤거든요. 하이라이트로 일단 본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를 풀로 보기 싫었어요. 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현승이도 혼자 와서 중계하기도 했는데 진짜 힘든 경기였거든요. 네. 뭐 솔직히 조별리그 딱 라인업이 떴을 때 가장 기대가 된 경기가 네덜란드 프랑스 매치였는데 진짜 그것과는 뭐 이 음악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뭐 네덜란드야 원래 뭐 공격진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쳐도 프랑스도 뭐 음바페가 빠짐에 따라서 얘네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스페인 이탈리아 경기 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가 속한 조가, 그러니까 C조죠, B조죠. 네. B조가 돌아오는 새벽에 이제 최종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 이제 화요일 새벽에 바로 또 경기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리프레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페인 이탈리아 경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자면 양팀 모두 뚜렷한 결장자는 없는 상황에서 스페인은 지난 경기와 거의 동일한 라인업을 가동을 했습니다. 한 자리 바뀐 걸 설명드리자면 라포르트가 부상 복귀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델라푸엔테 감독은 쿠쿠렐라, 라포르트, 르노르만, 카르발 뭐 여기에 풀백 정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런 수비진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가져가면서 예선부터 차근차근 팀을 준비해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회 전에 라포르트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라포르트가 부상 복귀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부상 이슈가 있었던 뭐 로드리나, 모라타 이런 선수들이 정상 출전하면서 사실상의 베스트 11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전과 완벽하게 동일한 베스트 11을 가지고 나왔고요. 물론 인게임 포지션에서의 변화는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스페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최선의 라인업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라인업은 엄청 좀 뛰어난 포인트가 있다 이렇기보다는 그래도 두 팀 모두 이 경기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뭐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포인트로 나눠서 볼 건데 일단 스페인은 너무 잘한다 생각보다.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리아는 쉽지 않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인은 탄탄한 전술과 높은 조직력으로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부진했던 스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유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공격 국면부터 살펴보자면 스페인의 공격 전형은 젊은 윙어들을 활용한 측면 공격에서 비롯됩니다. 왼쪽에서는 니코 윌리엄스와 쿠쿠렐라,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라민 야말과 카르발이 주로 호흡을 맞추는데요. 먼저 좌측의 니코 윌리엄스, 쿠쿠렐라를 보자면 이 선수들의 컨디션과 호흡이 이날 경기 정말 베스트에 달하지 않았나, 그게 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니코 윌리엄스는 디 로렌초와의 매치업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중에는 키에사가 이제 가세를 해서 더블팀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요 사이로 또 파고 나가는 등의 완벽하게 크랙의 모습을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쿠쿠렐라 역시 연계, 그리고 공격 가담, 그리고 역습 저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의 맨 오브 더 매치급의 활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푸모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맨 오브 더 매치 쿠쿠렐라고요. 그리고 이제 니코 같은 경우는 확실히 드리블 능력 그리고 진짜 뭐 윙어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그냥 지금 어린 선수지만 유럽 어디에 내놔도 무조건 주전급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활약을 했고 뭐 디로렌조가 세계 최정상 풀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먹혀줬던 풀백인데 그래서 그 이 선수를 이렇게 공략해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쿠쿠렐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첼시에서 좀 기복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어떤 선수랑 좀 조합이 돼야 이 선수가 빛이 나는지를 좀 보여주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뭔가 첼시 후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좋은 폼을 유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에서 이제 위에서 니코 윌리엄스가 상당히 좀 크랙적인 모습을 가져갈 때 뭔가 그 뒤를 받치면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니코 윌리엄스가 드리블 돌파할 공간을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언더래핑, 오버래핑으로 크로스 각을 만드는 등 굉장히 좀 왼쪽에서 호흡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파비안 루이스까지 가세를 함으로써 왼쪽에서의 삼각 편대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돌아갔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첼시가 왜 괜히 니코 윌리엄스한테 약간 찝쩍대고 있는지 그런 네. 그림을 또 보여준 것 같고요, 충분히. 네, 그리고 이 왼쪽 공격이 상당히 좀 주요했던 게 이탈리아의 주요 공격 루트는 저는 키에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키에사를 주로 한 역습이라던가 아니면 그 선수의 드리블 돌파를 활용한 좀 빠른 공격 템포를 좀 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에사의 폼이 이탈리아 공격에 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를 보면은 키에사가 협력 수비를 위해서 좀 라인을 낮추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쿠쿠렐라와의 매치업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의 공격까지 조금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오른쪽 라인에서 워낙 너무 위협적으로 이탈리아가 몰아붙여지다 보니까 네. 진짜 뭐 공격 전개할 때도 너무 아래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네. 거의 뭐 그냥 가다 뺏기고 이런 그림이 나와서 전반전에는 거의 스페인만 공격하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측에서 스페인의 우측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라민 야말과 카르바알이 서로 더미 움직임을 분담해 준다던가 아니면 크로스를 올리고 컷백을 해주는 등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특히 라민 야말은 이번 대회에서 상대했던 매치업이 그바르디올 그리고 칼라피오리 네. 상당히 좀 대인 수비나 이런 몸싸움에 있어서 굵직한 수비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반짝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 정말 이 선수가 과연 피파에도 안 나온 16세 선수가 맞냐. 0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부 얘기했던 첼시 그 유망주 선수 메시뉴 그 선수랑 나이가 똑같아요. 아 맞네. 네. 그래서 그 선수는 2년 뒤에 이제 오기로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라민 야말은 지금 유로에서 스페인 주전 그다음에 리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주전 뭐 이렇게 뛰고 있는 거죠. 게다가 뭐 라민 야말은 바르셀로나에서 주전일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뭐 주전이기도 하지만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가 02년생 그리고 07년생의 야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어린 공격진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의 미래가 오히려 좀 더 기대된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스페인의 빠른 공격 전환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하는 스페인의 답답했던 게 카타르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막 패스 1000개 하면서 슈팅 못 때리고 계속 뭐 볼 돌리면서 그래서 뭐 비하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유로를 보면은 굉장히 역습 템포도 빠르고 좌우 전환도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스페인의 축구가 상당히 좀 재미있어졌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58분에 나왔던 모라타의 중거리 슈팅 상황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우나이 시몬의 패스부터 모라타의 중거리 슈팅까지 13초가 소요됐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사실 스페인이 지금까지 보여주던 그런 점유율에 집착하는 기조와는 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상황이 이탈리아가 라인을 높였던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박스에서 박스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놨다. 좋은 유기적인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페인이 뭐 제가 1차전 끝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진짜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뭐 조별리그에서야 뭐 당연히 스페인 정도의 전력이면은 고생을 이제 안 해도 뭔가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조별리그를 넘어서 이 역습까지 잘하니까 토너먼트 단계 갔을 때도 강한 팀을 만났을 때도 정말 그냥 볼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유연한 역습도 가능하니까 뭐 어떤 전술이든 어떤 상대에 따라서 어떠한 전술 전략이든 다 수행할 수 있는 좀 유기적인 팀이 됐구나. 뭐 맞습니다. 이렇게도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원래 잘하던 점유 그리고 역습 그리고 뭐 반대 전환, 패스, 순환 이런 거는 또 여전히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의 진영을 4분의 1로 쪼갰을 때 거의 박스에서만 놀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스페인의 현재 퀄리티 이런 것들이 유로에 참가하는 대회 중에 팀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스페인 칭찬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1대0이긴 하거든요. 경기 결과가. 사실 스페인이 1차전 크로아티아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득점을 해내면서 3대0을 냈죠. 그리고 유로 직전의 평가전에서도 각각 5득점 5득점씩을 기록하면서 정말 득점력에서도 많이 도가 텄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원래 우려했던 대로 약간의 득점력 부진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스페인에겐 좀 과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경기를 펼쳤고 이 경기의 스탯을 살펴보면은 점유율이 57%, 슈팅이 20개, 유효 슈팅이 9개, 빅 찬스가 6개인데 6개 다 놓쳤고요. 그리고 XG 값이 2.02였거든요.
그리고 상대 박스한 터치 이게 어느 정도 공격 퀄리티를 대변해주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28회 거의 모든 공격 지표에서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라피오리의 자책골을 빼면은 자신들이 넣은 골은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스페인이 뭔가 모라타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득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격수에 대한 갈증은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이 분명히 이제 마무리에 대한 그런 아쉬운 장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무리로 가는 과정 자체가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마무리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딱 해결을 하면은 진짜 뭐 경기 유로 시작하기 전에는 우승권까지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4강 가면 성공이라는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진짜 이 정도 경기력이면 우승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만 진짜 이런 득점력에 대해서는 토너먼트로 가보면은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이것 때문에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 1위 진출이 또 확정이 된 상황이니까 3차전에서 이제 이런 스코어러들이 득점을 맛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모라타가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모라타가 물론 네. 지금 약간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는 네. 얘기는 있어요. 물론 크로아티아전에서는 제 생각보다도 상당히 잘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페인이 내려앉은 수비를 상대로 그런 공략하지 못해서 탈락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남은 유로에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탈리아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탈리아는 이 경기를 통해서 스페인을 상대로 예상보다 더 큰 좀 체급 차이를 느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좌측에 펠레그리니가 안으로 좁히고 디마르코가 전진을 해서 3-2-4-1 내지는 3-4-3 형태로 공격 전개를 하는 이탈리아거든요. 하지만 스페인의 높은 압박 강도 그리고 유려한 전개에 계속해서 고전하면서 거의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또한 키에사의 공격 기여도가 매우 떨어졌던 점 그리고 좌측의 디마르코에게 크로스 기회가 몇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협적인 찬스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아쉬운 공격 장면을 이어갔고 결국 전반전 슈팅 1회 점유율 3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회 전에 걱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딱 나온 것 같아요. 뭐 공격진의 무게감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원은 그나마 조금 이제 뭐 장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중원들과 공격진의 조합이 어떻게 날 것인가, 공격 중원 조합이 공격진한테 어떻게 볼을 잘 내줄 것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물음표들이 많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스페인 같은 강팀을 만나니까 참 이탈리아가 전력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다, 체급 자체가 조금 스페인에 비해 뒤진다 맞아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이 경기 전에 뭔가 평가만 했을 때도 물론 스페인이 좀 우세한 경기를 점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설의 경기 있잖아요. 네네. 가짜 9번대 네. 뭐 가짜 수비수 이런 건가요? 유로 2012. 네. 그런 것처럼 스페인이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를 상대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매치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탈리아가 자신들의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역습에서 한두 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역습에서도 지지부진하고 점유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의 그런 공격 불안감이 이번 유로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뭐 전반전에 정말 가패 당하긴 했지만 긍정적인 점을 하나 찾아보자면 그래도 이탈리아의 끈끈한 수비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수비 맞아요. 집중력은 엄청 좋더라고요. 박스 터치가 아마 기록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스페인이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엄청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틀어막았다. 그 점은 좀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양쪽 풀백 디마르코, 뭐 디로렌초 이런 선수들은 대인 수비에 있어서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양쪽 스페인의 윙어들에게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박스 안에 있는 칼라피오리, 바스토니, 돈나룸마는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스페인의 그런 공세들을 계속해서 막아줬거든요. 물론 뭐 칼라피오리가 자책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의 패배 원인이라고 찍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페드리를 상대로 굉장히 전진 수비를 해주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탈리아의 수비진만큼은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특히 돈나룸마는 신이었다. 그렇죠. XGOT 값이 2.10이었습니다. 이게 유효 슈팅 중에서 기대 득점. 그러니까 돈나룸마가 박스 골대 안으로 온 위험 실점이 2.1골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방 8번을 기록하면서 막아냈고요. 그리고 실점 하나도 칼라피오리의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사실 돈나룸마의 미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상 돈나룸마가 없었다면 3골차 이상의 좀 대패를 당할 위기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돈나룸마가 이 이탈리아의 그런
강한 수비진의 현재 중심에 있지 않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탈리아는 1승 1패이기 때문에 아직 3차전 결과에 따라 뭐 장담은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웬만하면 16강 갈 것 같긴 한데. 네, 웬만하면 갈 것 같긴 한데. 3위로라도 네.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 스페인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죠. 뭐 예를 들어 스페인이 알바니아한테 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막 승점 3점이어도 막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4위로. 알바니아가.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 경기력이면 평균은 일단 저는 넘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별리그는 통과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힘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체급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 이 팀이 어떤 축구를 할 것이냐라는 건 진짜 물음표고, 그래서 뭐 4강 결승 얘기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진짜 공격진이 너무 약해요. 누가 들어가도. 맞아요. 사실 물론 알바니아 역시도 이 조에서 굉장히 다크호스라고 평가받는 팀이지만 이제 이탈리아의 첫 경기를 보면은 선제골을 굉장히 빨리 먹힌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공격에서 사실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알바니아 정도 개고생하고 이겼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경기를 쭉 봐오신 팬들 입장에서는 요 팀이 이번 유로에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지 조금은 의문이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 4시 이탈리아는 크로아티아와 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네. 되는데, 물론 크로아티아가 득실 -3으로 4위에 처져 있겠지만서도 이탈리아의 현재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빈공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역시나 이 경기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탈리아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은 1위를 확정 지었으니까 아마 3차전에서는 진짜 너무 여유롭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 알바니아한테 승리를 내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그래도 질까? 네, 그래서 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막 너무 여유롭게 하면 또 모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크로아티아나 제발 알바니아한테 잡혀주지 말라고 기도는 할 것 같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진출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 경기를 통해 크로아티아전을 통해 2위로 갈지 3위로 갈지 그 좀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3위로 가면 진짜 대참사기는 한다. 아무튼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스페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이탈리아는 원래도 조금 불안하다는 예측은 있었지만 그 예측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경기를 치름에 네. 따라서 B조 1위가 C조 맞나요? B조 1위가 스페인, 그리고 A조 1위가 독일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8강에서 이제 스페인 대 독일이라는 사실상 현재 유로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 맞고 그렇네요. 틀 확률이 네. 높아졌거든요. 물론 여기서 16강에서 한 팀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요 미리 보는 결승전 저는 굉장히 기대가 진짜 8강전이 진짜 너무 재밌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엄청 기대가 되는. 근데 이러고 진짜 그 매치업이 상상가 안 돼도 좀 재밌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좀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니까 그래서 그 두 경기는 참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경기 리뷰에서 맞춰보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경기 전 유로 시작 전의 예측과 이제 현 상황과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저희가 유로 대회 시작 전에 나온 이제 예측이죠. 이건 네. 우승 확률 예측. 이거는 사실상 배당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코어 90라는 그렇군요. 배팅 업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10개 팀을 뽑아서 유로의 우승 가능성이 어디가 높을까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되게 공신력이 있는 자료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번 유로 전에 평가받았던 그런 강팀들과 현재 2라운드가 다 끝난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조금 비교하는 컨텐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1위 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팀 잉글랜드, 놀랍게도 잉글랜드입니다. 이제 20%의 확률이라고 예측이 됐고요. 실화인가? 네. 그냥 배당을 많이 걸어서 그런가, 잉글랜드 사람들이? 그렇죠. 뭐 배당 1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라운드까지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1차전 세르비아전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 덴마크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사실상 축구 팬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준 팀 중에 하나가 됐어요. 결과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1승 1무면 맞습니다. 거의 이제 진출도 확정이 됐고, 아마 이제 1위 가능성이 가장 높은 C조에서 그런 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이죠. 제가 이 경기를 라이브로 안 봤어요, 덴마크전을. 근데 이제 저희 단톡방에 그게 올라왔잖아요. 수비 포지션. 그걸 보고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덴마크한테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잉글랜드의 수비 포메이션이다 하고 나오는데 일자로 그냥 서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박스 네. 앞에서. 그냥 쭉 서있어. 나 두 줄 수비는 봤었는데 일자 수비는 진짜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세르비아전을 이기면서 C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세르비아전에서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였던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덴마크전에 좀 괴랄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팀이 정말 유력한 우승 후보 배당 1위가 맞나, 이게 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던 그런 2라운드까지의 결과였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호화 공격진들은 잘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대회를 보면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요 선수들도 제대로 조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드러나서 뭐 이 선수들 간의 동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던가 각각의 선수들에 대한 역할, 그 포지셔닝 요런 배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수비 포메이션 정말 괴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총체적 난국이지 않나. 이게 물론 공격진이 좋으면 그냥 뿌려놓으면 알아서 하기 마련인데 축구라는 게, 근데 또 마냥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도 아시아에서 정말 최강 수준의 공격진을 보유했지만 맞아요. 아시안컵에서 진짜 개판 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전술을 안 짜면 음. 저렇게 되는 건데, 잉글랜드가 약간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본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운영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주는 운영을 1, 2차전 연속으로 맞아요. 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니 공격진이 좋으면 역습을 때릴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공 가지면서 주도하면서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아예 뭐 그냥 준비한 플랜 자체가 한 골 넣으면 버티자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전자든 후자든 이거는 문제가 말도 많다. 안 되는 상황이다. 사실 이게 대표팀이 굉장히 좀 황금 세대라고 됐을 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대표팀의 리그에서 굉장히 좀 주가 되고 트렌드가 되는 전술을 그대로 차용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펩을 따라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1차선에서는 막 따라 하려나? 뭐 이런 움직임도 막 3백 맞아요. 빌드업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왼쪽 풀백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전술을 사우스게이트가 하고 싶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뭘 하고 싶든 거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선수 차출 문제부터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솔직히 가장 뭐 전술이지만 일단 그게 가장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왼쪽 풀백으로 유일하게 발탁된 루크쇼는 3차전을 앞둔 마지막 훈련까지 합류를 하지 않으면서 아마 조별리그를 못 뛸 것 같고, 그리고 트리피어도 몸이 좋지 않은, 그래서 몸 회복에 필요한 그런 여러 물질들을 섭취하는 게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몸이 좋지 않은 게 아니냐, 막 그래서 경기 중에 막 다리를 잡고 만지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이 선수가 본 포지션이 아닌 네.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리피어가 나오고 있는데, 트리피어도 이제 몸이 안 좋다면은 이제 과연 누가 나와야 되는가, 뭐 진짜 조고메즈가 땜빵을 서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찌됐든 성적을 낸다라는 것과, 그래도 팀 스쿼드 분위기를 굉장히 좀 잘 유지해준다라는 것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레알의 안첼로티라던가 아니면 지단 이런 것처럼 슈퍼스타들을 아우르고 좀 그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감독이라면 이런 대회를 치렀을 때 충분히 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많았는데,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뭐 좀 보여줬었어요. 뭐 그쵸. 월드컵도 그렇고 뭐 유로도 지난 결승까지 결승까지 갔었고. 갔으니까, 뭐 최근에 8강에서 떨어져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프랑스 상대라서, 네. 그다음에 경기력은 좀 괜찮긴 했거든요, 상당히.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사우스게이트 감독 모릅니다. 물론 이 유로에서도 갑자기 우승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러다가 할 몰라요. 수도 있지. 아직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잉글랜드의 개성 있는 공격진들, 그리고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수비진들을 좀 잘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전술적으로 조금은 더 디테일하고 좀 잘 동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1, 2차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또 인터뷰가, 우리는 칼빈 필립스의 대체자를 못 찾았다. 아놀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사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코비 마이너를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불만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아놀드가 뭐 나와서 패스 잘 뿌려주고 킥
막 감아차고 중얼씩 때리고 이런 좋은 장면도 있습니다만 빌드업에서 미스가 나는 장면이 자꾸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라이스와 벨링엄 사이의 링크를 마이누가 하면 어떠냐 뭐 사실 네. 평가전에서 좋긴 했거든요. 이제 이번 시즌 가장 핫했던 선수들이죠. 뭐 마이누나 콜팔머 이런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맞아. 거의 팔머도 활용되지 네, 않고 있으면서 거의 못 뛰었죠. 아예 못 네티즌들의 뛰었나? 입장에서는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요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되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누가 3선에 있고 아놀드를 수미로 쓸 수 있는 팀이 칼빈 필리스의 대체자를 못 찾았다? 이거 칼빈 필리스 한 4, 5년 전에 뛰던 선수 아닌가요? 대표팀에서? 잉글랜드가 이제 월드컵 나갔으니까 지금 말고 지난 18년 월드컵 하고 그다음에 18년 아니었나? 유로에서는 확실히 주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뛰었던 선수를 아직도 대체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 자기 일 못한다고 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잉글랜드가 뭐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사우스게이트 본인도 좀 몰린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진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진짜 여러 레전드들 선수들도 진짜 강력한 표현을 좀 써가면서까지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배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찾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잉글랜드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오르내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잉글랜드 팬들이 보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레전드들이 했던 비판들을 미뤄봤을 때 잉글랜드의 이런 20%의 우승 확률, 이거는 상당히 좀 뻥튀기가 돼 있던 수치였다. 다 추갈못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10% 미만으로 한 그쵸. 5%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갑자기 3차전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잉글랜드는 기대보다는 정말 더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려가 없었던 거 아니고 확실한 약점이 있다고 평가는 받았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더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2등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2등 팀은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가 이제 19%의 확률로 우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었고, 실제로 뭐 라인업만 봤을 때는 혹자들은 잉글랜드보다도 좀 더 탄탄하고 뛰어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프랑스 역시 대회를 시작을 한 뒤로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라운드까지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1차전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좀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이 네덜란드전에서 정말 역대급 노잼 경기를 보여주면서 0대0 무승부로 현재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2군, 3군을 내보내도 뭐 유로 토너먼트에서 8강을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진짜 스쿼드의 퀄리티가 1군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뎁스까지도 엄청 좋은 팀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데 이게 막상 또 까보니까 사실 네덜란드 경기 전에도 아무리 이제 음바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가 뭐 공격수들이 좋으니까 더 잘할 거다, 그다음에 괜찮을 거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실상은 까보니까 참 별로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1차전을 봤을 때도 오스트리아가 물론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만 프랑스와의 상대적인 그런 퀄리티 차이, 그런 볼륨 차이를 봤을 때는 프랑스가 그래도 좀 더 손쉽게 이길 만한 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베버의 자책골을 제외하면은 자력 득점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네덜란드전까지 좀 무득점을 이어갔기 때문에 대회에 있어서 자신들, 그러니까 프랑스 선수가 넣은 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음바페의 이런 부상이 가져다주는 나비 효과가 프랑스 국민들이 생각한, 그리고 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남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선수 라인업에서 문제를 찾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선수 탓하면은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데시안 감독도 지금까지 월드컵 우승도 하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낸 감독이지만 결국 이제 전술적인 그런 퀄리티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심을 꾸준히 받아온 감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바페라는 정말 초대형 에이스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다른 선수 듣고 야 너 음바페처럼 해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별리그에서는 아마 음바페가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1승 1무면은 아직도 1위 확정도 아니고 어제 3차전도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음바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맞아요. 그건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라비오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 같이 슈어맨이 넣으면서 나오고 이렇게 그냥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바페가 빠진 상황에서 에이스라고 불리는 그리즈만에 대한 프레셔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음바페도 음바페인데 그리즈만이 가져가는 프랑스 내에서의 대표팀 내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뭐 주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경기장 내에서도 모든 면에 관여를 하면서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이제 그리즈만인데 프랑스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제 그리즈만에 가해지는 압박이라던가 그런 프레스라던가 수비 대응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빡빡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바페 공백과 맞물리면서 이게 프랑스의 공격 부진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 사실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가 캉테인 것부터 네. 좀 이 팀의 현 상황을 좀 대변해주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제가 스쿼드를 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음바페는 스트라이커로 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윙포워드 크레이크 형태의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교체로 들어간 코망 네. 선수 있고 2차전에서 그리고 콜로 무아니 선수 있고 그다음에 바르콜라 선수 있고 이 정도거든요. 먼저 자이르 에메리 굳이 쓰자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막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네요. 음바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뭐 지루가 프랑스 대표팀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은 선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네, 있고 미국 파괴력을 갔어요. 기록하기 네. 힘들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전에서 선발 출전했던 튀람 선수 같은 경우도 뭔가 본인 혼자서 뭐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네. 한계가 있는 선수로 보이고 콜로무아니 선수도 월드컵 때 보여줬던 그런 폼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때가 상황이기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뭐 경기도 막 잘 못 나오고 파리생제르맹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음바페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더 컸던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빈자리가 좀 큰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리고 음바페가 이제 조별리그 끝나고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아니 마스크 쓰고 제대로 된 활약이 없다는 건 우리가 제일 잘 알거든요. 또 네? 손흥민 선수 진짜 그 월드컵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과연 음바페가 그걸 또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마스크를 잘 만들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코뼈가 이렇게 나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또 이전만큼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뭐 1차전 그 자책골도 음바페가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음바페 없이 혹은 음바페가 폼이 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 거냐. 이건 진짜 많은 물음표가 남을 것 같고 제 조별리그 3차전이 이렇게 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해졌어요. 네, 3차전에서 물론 폴란드를 만납니다. 폴란드는 탈락을 확정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거의 확정이라고. 물론 이제 프랑스전을 대승을 한다면 자력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한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프랑스도 현재 D조 2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려면은 1, 2차전에 보여줬던 그런 부진한 모습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프랑스도 결국은 우승 확률이 19%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죠. 한 10%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음바페가 만약에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제 컨디션처럼 활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진짜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바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대시영 감독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위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 3위 팀은 독일 11%였네요. 네, 독일은 3라운드까지 모두 치렀죠. 1차전 스코틀랜드전에서 5대1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2차전인 헝가리전에서도 2대0 2차전까지 굉장히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치러진 스위스와의 3차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은 삐걱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개최국답게 깔끔하게 2승 1무를 거두면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팀 중에 하나가 됐고 A조 1위로 또 확정을 지었습니다. 독일은 일단 확실히 이 유로 전의 평가와 비교해서는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 같고 뭐 1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많이 발전해서 20% 가까이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경기력이면.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일부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살펴봤을 때 8득점 2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스코틀랜드전 대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면은 충분히 유로 내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선의 그 파괴력이라던가 크로스 선수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계절학기 특강 뭐 그런 걸 고려하면은 여전히 좀 독일의 퀄리티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스위스전에서 불안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피크루크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토너먼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본 어쨌든 한 번의 경험을 또 얻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피크루크도 다음부터는 더 이제 경기가 안 풀렸을 때 더 자신감 있게 더 빨리 그렇죠. 넣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교체 들어간 선수들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좋다 보니까 뭐 경기가 안 풀렸을 때도 좀 든든한 뭐 미들맨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참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토너먼트에서.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최국이기 때문에 음. 뭔가 홈에서 한다는 이점이 네. 생각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다른 팀들이 보여주는 부진과 맞물리면은 생각보다도 독일이 좀 더 수월하게 이번 대회를 치러갈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가장 큰 위기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8강에서의 스페인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압도적인 탑독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래도 탑독 한 두세 개 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독일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4위 팀 스페인 11%였습니다. 이 팀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스페인은 제가 사실 보고 가장 깜짝 놀란 팀으로 뽑고 싶은데요. 이제 2라운드까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1차전 크로아티아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 그리고 2차전인 이탈리아전에서도 저희가 경기 리뷰를 했지만 1대0으로 좀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스페인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고 스쿼드가 너무 어린 거 아니냐 아니면 전방에 모라타 아직도 불안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뭐 모라타도 일단 득점을 했고 그리고 전방에 어린 자원들도 너무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이 대회는 뭐 우승보다는 좀 어린 자원들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회일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진짜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B조가 사실 가장 죽음의 조라고 뽑혔잖아요. 뭐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도 있었고 거기에 네. 4위 팀으로 뽑히는 팀도 알바니아였으니까 상당히 좀 빡빡한 전력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서도 사실 독일과 더불어서 가장 안정적인 조직력 그리고 탄탄한 전술을 보여주면서 B조 1위를 일찌감치 확정짓는 그런 선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스페인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 20% 언저리까지는 또 어,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독일의 3라운드를 감안하면 저는 가장 높이 올려놔도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은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얘기는 뭐 리뷰 때 많이 했으니까 이 점에서 넘어가 보죠. 골만 잘 넣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팀은 포르투갈입니다. 10%로 경기 전에 예측이 됐고 일단 지금까지는 조별리그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도 사실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조금은 부진 그리고 약간 주전 선수들이 나이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2승을 따내면서 F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2라운드까지 결과를 살펴보자면 체코전을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튀르키예 전을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당연 뭐 좀 혹자들은 그냥 쉬운 팀을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결국은 뭐 체코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뭐 마냥 약한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승리들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것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날두가 원래는 이제 과연 이 선수가 팀 케미스트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선수냐 본인만 주목받고 싶은 선수 아니냐 개인적인 선수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 지금까지의 만큼은 좀 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 전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자기는 벤치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좀 유아틱한 모습 그리고 땡깡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팀 케미스트리에 기여를 하고 좀 베테랑으로서 뒤를 받쳐주는 역할도 굉장히 좀 잘 수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호날두는 특이한 게 그 2차전에서 관중이 계속 한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관중이요, 네. 관중이 한 번씩 계속 네네네네.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정말 이제 약간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어쨌든 이미지 떡상을 했다. 뭐 패스도 주고 부페한테 완벽한 찬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찬스에선 사실 슈팅을 때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호날두를 기억을 하면은 그래서 뭐 진짜 세탁기는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날두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조별리그에서는 여기 개구적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16강, 8강 이렇게 토너먼트 단계에서 강팀들을 만날 때는 어떨까? 여기가 사실 평가전에서도 직전에 프로아티한테 막 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플레이오프 대진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강팀들을 만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포르투갈의 경기력은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좀 승리를 따낼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치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용이 형이 굉장히 좀 응원하는 팀 네. 중에 하나잖아요 포르투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승 배당에 있어서 아직 우승 전력으로 뽑기에는 조금은 더 보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포르투갈은 진짜 우승의 가능성을 보려면 이제 16강전을 좀 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뭐 당연히 이제 최애 우승 후보국이었던 두 나라가 지금 약간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보다 조금 더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막 20% 이렇게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지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 넘어가 보죠. 다음 팀은 이제 벨기에고요. 벨기에가 6%로 예측이 됐었네요. 얘네가 왜 6%지?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죠. 사실 벨기에는 황금 세대가 이제 지나갔죠. 네. 뭐 주요 선수들인 루카쿠, 더브라이너가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의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기 네. 때문에 뭐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2020 유로 요럴 때 보여줬던 우리가 가졌던 벨기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이 좀 이번에 대한 벨기에의 평가였는데 2라운드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슬로바키아전에서 이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런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차전인 루마니아전에서는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그래도 좀 체면치레를 했던 벨기에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었고 그래도 2차전에서 전술적 변화를 선수들의 변화를 주면서 성공을 거뒀는데 근데 또 이것도 마냥 또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전반 초반에는 정말 엄청 잘 돌아갔습니다만 전반 중반 이후에는 또 불안한 모습도 많이 있었고 진짜 루마니아가 조금만 찬스 잘 살렸으면은 진짜 경기 변수가 많았던 그런 장면들도 확실히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카쿠는 이제 결국 이제 골을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운이 좀 많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 뭐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데브라이너도 사실 이게 잘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보다는 막 슈팅 막 엄청 깔끔하고 막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 더브라이너가 이제 맨시티에서 보여주는 파괴력보다 지금까지 뭔가 벨기에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팀의 에이스는 항상 아자르였고 네. 더브라이너는 뭐 부상이든 부진이든 이런 메이저 대회에 있어서 상당히 벨기에 대표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번 유로에서는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루카쿠가 이제 계속해서 득점을 못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골망을 많이 흔들었습니다만 결국 다 옵사이드 취소되고 그랬거든요. 결국 2차전에서도 두 골의 루카쿠 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루카쿠는 결국 이제 뭐 도움만 하나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봤을 때 불안한 포인트가 정말 많고 그리고 데브라이너도 결국 골 넣고 스탯은 좋지만 슈팅들이 조금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직 몸이 100%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벨기에는 솔직히 확률을 따지자면 한 3% 밑으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쵸. 벨기에는 솔직히 지금 우승 그리고 확률이니까 네. 이건. 그리고 지금 아직 진출도 확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승점이 여기는 다 3점이거든요. 네 팀이. 그래가지고 지금 득실상으로 2위입니다. 루마니아가 지금 1등이고. 네, 이 팀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지금 현재 벨기에가 2위에 위치해 있고 그나마 저는 루마니아가 이제 1차전에 우크라이나를 3대0으로 잡았나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 이거 루마니아한테도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나마 승리를 따내면서 2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3차전이 벨기에를 잡은 슬로바키아를 잡은 우크라이나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딱 같아요. 꼬리물기 팀이죠 이게. 여기서 지면 진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이게 무드릭이 벨기에한테 비수를 한번 꽂을지. 진짜 지면 비상이니까 벨기에는 일단 뭐 우승 이런 것보다 16강을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팀 넘어가 봐야 텐데 다음 팀은 네덜란드네요. 이제 네덜란드는 5%로 대회전에 예측이 됐습니다. 되게 저평가를 많이 받았네요, 네덜란드가. 그렇죠. 저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높은 평가를 네. 받아요. 적어도 벨기에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덜란드가 5%의 예상 확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2라운드까지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폴란드전 1차전 2대1로 승리를 했고 2차전 프랑스전에서 역시나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D조에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프랑스와의 0대0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 팀도 공격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죠. 뭐 일단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보다는 더 올려줘야 될 것 같고 한 아하. 10% 언저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공격진 문제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일단 스트라이커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결국은 또 이제 뭐 베고르스트를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데파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데파이도 잘 못하죠. 만족스럽지가 전혀 않고 뭐 그리고 다른 선수가 후보에 있냐 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르크제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아하.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많이 기용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빨리 수비진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공격에서 해결해줄 선수를 찾는 게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르크지 선수를 조금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까지 지르크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활용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르크지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볼로냐에서 보여준 것처럼 3선까지 내려와서 뭐 네. 경기적인 영향력을 풀어준다는 모습이라던가 2선과의 연계를 통해서 오히려 2선 공격수들의 파괴력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자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가 뭐 사비 시몬스, 코디 학포 그리고 오른쪽에 프림퐁이 주로 나오는데 이런 선수들의 2선에서 흔들어주는 네. 느낌은 여전히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르크지 선수의 기용을 통해서 좀 이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좀 살려보는 방안은 어떨까 바날 감독님 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데파이나 뭐 베오르스트 이런 선수들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지르크지 선수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조금은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강조해주고 싶은 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듄프리스랑 프림퐁이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오른쪽 라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프림퐁한테 좀 더 넓은 공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윙백으로 써서 차라리. 네, 맞습니다. 그런 왜냐면은 솔직히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케를 윙백으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케는 공격에서 지금 개 잘하거든요. 맞아요. 아케는 윙백으로 그러니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메인시티 때문에. 센터백들은 왜 이렇게 풀백에서 잘하는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센터백을 뭐 둔프리스를 아예 센터백으로 쓰든 아니면 아하. 다른 선수를 투입을 하든 델리트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프림퐁한테 많은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난 프랑스전에서도 윙어로 선발 출전했는데 뭐 물론 공격력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윙어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전문 윙어는 또 아니고 그다음에 조금 아래서 위로 좀 빠르게 올라갔을 때 장점이 있는 네. 또 선수니까. 그래서 지르크제이 쓰고 딱 프림퐁 윙백으로 쓰고 3백 쓰고 하면 딱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이런 답답한 명간은 별개로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토너먼트 단계에서 일단 8강 이 정도까지는 좀 대진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그쵸.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를 가장 공존하게 만들었던 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잖아요. 네. 그때도 물론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일단은 수비를 잘 가져가면서 베오르스트의 포인트적인 그런 득점들 그런 걸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줬던 팀이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저는 토너먼트에서 수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로에서 가장 수비가 좋은 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라는 점에서 그래도 토너먼트에서 이것보다 높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10%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10%로는. 네. 그리고 다음 팀 한번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팀은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5%로 네. 대회전에 예측이 됐었네요. 이탈리아도 현재 2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렀습니다. 1차전에서 알바니아한테 2대1 조금은 힘겨운 승리를 거뒀지만 2차전 스페인에게 약간의 벽을 느끼면서 0대1 패배를 당했죠. 뭐 이 팀은 이제 팀적으로는 좀 갖춰진 팀인 것 같긴 한데 네. 진짜 체급 자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 100의 수준으로 뭔가 퍼센트를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팀이 벨기에보다는 힘적으로 탄탄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진짜 체급 자체가 너무 낮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승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확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스팔레티 감독이라는 좋은 감독 아래에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린 것에 있어서 이탈리아 팬들은 이 팀의 네. 미래는 충분히 좋다라고 평가할 만한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뭔가 한 건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급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이탈리아를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팀이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현재의 경기력은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이죠. 근데 다만 좀 변수가 있다면 돈나라모가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승부차기를 끌고 갔을 때는 상당히 큰 변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잖아요. 승부차기가 이런 메이저 리그 네. 메이저 대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런데 돈나룸마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폼은 선방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1등이 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 유지 아니면 조금 떨어뜨리는 어쨌든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8팀 살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 국가, 그다음에 기대 이하를 좀 못하는 국가 이렇게 좀 한 번씩 뽑아보고 맞춰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대회 전에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이 저한테 좀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앞서 리뷰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지만 카타르 월드컵과 팀 컬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뭔가 이 팀의 조직력이나 스쿼드의 연속성에 있어서 대회에서 충분히 좋은 짜임새와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득점력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대회에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대 이상의 팀은 좀 스페인을 뽑고 싶습니다. 저는 기대 이상 팀은 독일. 독일. 개인적으로 막 마지막 편까지서도 진짜 그리스전 개판 나고 진짜 불안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별리그에서 뭐 3차전 불안하긴 했지만 1, 2차전 좋은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일단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진 모습이고 주요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뭐 여기는 진짜 뭐 후보 공격수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예상보다 안 불안하게 그래도 진짜 조별리그는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죠. 그리고 이제 기대 이하 국가를 또 뽑아봐야죠. 저는 역시 뭐 잉글랜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네. 앞선 이제 저희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1위 배당이 잉글랜드였잖아요. 네. 20%의 확률로 우승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잉글랜드가 우승 확률이 20%라고 말하면은 정말 추갈못이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어느 정도의 전술 수정을 가져갈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꾸역꾸역 어디까지 올라갈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잘 못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진짜 8강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기력이면 그런데 어쨌든 잉글랜드가 실망스러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프랑스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프랑스. 일단은 은바페의 부상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고 그리고 저는 2차전에서 진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진짜 개꿀잼이다 하고 4시 일어났는데 개 노잼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프랑스가 되게 스쿼드가 강력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후보 자원이 이런 선수들도 근데 이게 막상 또 은바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아니 캉테가 이게 중원의 중심 뭐 중원의 에이스 이렇게 되니까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강태 잘합니다. 근데 잘하고 당연히 이제 지금 프랑스를 가장 잘하는 선수고 유로 미드필더 내에서 뽑아도 분명히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야 될 선수인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캉테 옆에 있는 선수가 더 뭔가 빛나는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공격진에서도 은바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뭔가 그리즈만이나 이런 선수들이 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확실히 지금까지 좀 많이 답답해요. 저희가 좀 아쉬운 팀들로 뽑았던 잉글랜드, 스페인 모두가 저희가 계속해서 프랑스, 언급하고 네. 있는 그 체급이라는 단어, 그 프랑스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그렇고 체급은 진짜 개 높아요. 체급이라는 단어에서 야 이거 역대급 네. 팀들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5군까지 네. 뽑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감독의 전술 역량 그리고 뭔가 한두 명의 선수가 부진했을 때 그리고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런 공백들이 조금 여실히 드러났던 그런 조별리그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현대 축구는 감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시스템이 잘 갖춰진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진짜 이번 유로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크로아티아가 여기 데이터상으로 10등이거든요. 2%의 우승 확률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크로아티아 뭐 스페인한테 3대 0으로 크게 지면서 일찌감치 좀 부진했고 현재도 2차전에서도 뭐 알바니아한테 네. 비겼으니까 현재 B조 꼴찌를 기록하면서 여기 탑 10에 들어온 국가 중에서 가장 좀 부진한 네.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저는 3차전에서 변수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장 또 새벽에 화요일에 경기를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쭉 저희가 유로 예측과 현실의 비교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 팀은 돌아오고 목요일에는 아마 이제 유로 조별리그가 모두 다 끝나고 이제 토너먼트 대진표도 확정이 될 거니까 프리뷰 뭐 조별리그 경기 결과 저희가 A조 해드렸던 것처럼 정리도 하고 그리고 프리뷰 16강전 또 이틀 쉬고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프리뷰도 한번 진행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자, 그럼 월요일 팀 여기서 물어가 보겠고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에 라이브 있고 월요일 팀은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